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 덕에 웃고 코스닥은 외국인 때문에 울었던 오늘 시장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지면서 국채 금리가 치솟았고요. 우리 원달러 환율은 1,350원대 이제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4월에 증시 향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따져봐야 될 변수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너무 걱정은 하지 마시고요. 화요일 경주마에 강력한 세 분들이 길잡이가 되어 드릴 겁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부장님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삼성전자를 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 오늘 원맨쇼였다 볼 수 있겠고요. 네, 원맨쇼. 네. 그 AA 그 수요에 따른 데이터 센터랑 이제 그 특히 이제 기업 그 SSD 수요 그 매출이 증가한다는 게 이제 오늘 이슈가 있으면서 네. 관련 종목도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4월 5일날 실적 발표 예정인데 실적 컨센서스가 지금 5조 한 200억 정도 되는데 최근에 나온 리포트를 보니까 5조 2천억, 5조 4천억, 5조 7천억 네. 계속해서 실적 컨센서스가 좀 올라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실적 기대감이 있으면서 자금이 계속 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이고, 어제는 이제 미증시가 좀 그 소강 상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이 다시 또 신고가를 가고 또 이제 그 낸드 쪽에서 흑자전환 기대가 같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흑자를 넘어서 지금 그동안 선택적으로 감산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증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증설 얘기가 딱 붙으니까 낸드 장비 테스트 막 급등 나오고 있었고. 네. 그리고 중국 쪽에서 그 삼성전자 낸드 가동률이 10%대였는데 이게 70% 중후반대가 올라왔다는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관련 소재 종목들 움직이고 했는데 어제 이제 미증시에서는 그 ISF 제조업 그 지수가 이제 그 16개월 만에 확장 구매에 들어가면서 금리 튀고 우리 그 환율도 튀면서 좀 조정이 나오지 않겠냐 했지만은 삼성전자의 중심으로 해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온 것들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강하게 좀 작용을 했고, 반면에 이제 금리 좀 민감했던 민감하면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바이오 쪽에서 대량 차익이 나왔고요. 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뭐 루머라든가 뭐 임상에 대한 노이즈가 발생하면서 이제 그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것이고, 2차 전지 쪽도 이제 3월 달에 그 수출 데이터도 나왔는데 그걸 보니까 1분기 실적도 좀 어렵겠구나. 또 2분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겠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네. 관련 양극재 중심으로 매물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은 뭐 코스필도 샀고, 외국인 그 코스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들 한 4,600억 정도 매도한 게 오늘 그대로 이제 수급적으로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을 보면 낙폭이 2% 이상,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좀 확대하는 이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 대표님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이제 하락세가 오늘 좀 특이했던 상황들이 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에 대한 이제 노이즈가 좀 나오면서 일단은 뭐 전반적으로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4월달 초반에 보시게 되면 이제 AACR 부분도 좀 예정이 돼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세론에 대한 이제 뭔가 이제 우려감들 좀 있었던 상황들이었는데, 그게 우연치 않게 또 3차전당 제약과 관련된 이제 노이즈가 좀 발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좀 차익성 매물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뭐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앞서 우리 이창환 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성장주에는 약간은 좀 불리한 환경들이 좀 펼쳐졌던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급등세가 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좀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매물들이 좀 진행이 됐었고요. 그리고 일시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세가 좀 강하게 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외국인들도 매도를 하고 싶었었는데 좀 질서 있는 퇴장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삼성전자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반도체를 매도를 하기는 좀 모호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일환으로서 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성 매물들이 일단은 좀 일시적으로 좀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좀 급락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같은 경우는 수급과 악재에 대한 반영, 그리고 전반적인 이제 매크로에 대한 영향력들이 주가에 좀 투영이 됐다고 하게 되면 내일자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내일자에서 일정 부분 반등에 대한 스토리들이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게 좀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좀 보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에 봄을 기대를 하긴 했는데요, 하 대표님. 네. 오늘 시총 상위주들도 사실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부진했던 날이었기 때문에 삼성전자만 따뜻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는 따뜻했지만은 시장 전체적으로는 냉기가 많이 왔죠. 오늘 코스닥이 한 2%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코스닥이 한 1,000개 정도 이상의 종목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종목별 순환에 대한 기대감을 좀 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보통 보면 지수 변동성이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장 초반부터 이제 제약바이오 상위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뭐 HLB라든지 알테오제닉 기업들이 주가가 좀 하락하면서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상대적 개별 모멘텀이 갖고 있던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도 같이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네.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이제 과연 이게 증시가 맞냐 안 맞냐에 대한 고민을 좀 하거든요. 오늘 외국인들은 시장에서 한 1조 원 정도 금액을 또 매수를 해줬는데 제가 좀 봤더니 1조 원 중에서 삼성전자가 1조 원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외국인들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올인을 계속하고 있는데 지난 3월 20일 정도부터 삼성의 주가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예. 2주 정도 올랐는데 대략 그 기간 동안 지금까지 보니까 주가도 이제 85,000원에 좀 마무리했지만은 외국인들이 그 한 2주 정도 기간에 매수한 금액은 5조 원 정도가 돼요. 예. 5조 원 정도가 되고 또 삼성 이야기 추가적으로 해드리겠습니다만 오늘 삼성전자는 또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5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500조도 되게 중요한데 한편으로는 오늘 기준으로 삼성전자의 코스피 200의 상대적 비중은 25.9%더라고요. 압도적으로 높아진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패시브 작업 입장에서는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주가 상승 때문에 다른 종목의 비중을 빨리빨리 줄여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지난주 같은 경우는 약간 이거를 윈도 드레싱으로 해석을 했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나 어제나 오늘 같은 경우는 마침 이제 낸더에서 재료가 터졌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들어온 힘이라 가장 앞으로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연 삼성전자의 외국인에 대한 이 사랑 자체가 언제까지 진행될 것인가가 4월 달 장의 가장 큰 변곡점 또는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패시브 자금까지 만약에 더 매수를 확대한다고 한다면 지금 네. 삼성전자의 오름세는 가속도를 더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삼성전자 주가의 가속도 속에 그렇죠. 다른 섹터의 상대적 하락- 소외감은 커지겠지만 소외감 정도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어떤 패시브 ETF나 이거 펀드 기준으로 볼 때 한 종목의 비중이 25%를 넘어가게 되면은 만약에 다른 종목들은 급속도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이고 외국인들이 최근 한 달 동안 한국 증시에서 보여준 결이 딱 두 가지 결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반도체, 한 가지가 밸류업이란 말이죠. 네. 근데 밸류업 같은 경우는 금융주 위주로 여전히 매기세가 살아 있는데 그 밸류업이 아닌 섹터에서는 다 빠져버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삼성전자의 힘 자체는 주가 지수는 잡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시장의 하락 종목 수의 비율은 압도적으로 계속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보이는 지수보다 내용에 숨어 있는 종목들의 흐름 자체는 되게 조금 아직은 벚꽃이 피기에는 조금 머쓱하다 그리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현대차 주가가 최근에 이제 많이 빠진 걸 보면 이런 해석들도 나오더라고요. 밸류업 모멘텀이 이제 힘을 잃었나? 아니라는 시각도 분명히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좀 질문을 부장님께 드리고 싶은데요. 뭐 저는 밸류업 관련된 차익 매물이라고 견해를 보고 있고요. 네. 이제 정부에서 어쨌든 그 발표들을 내놓고는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시장의 어떤 기대한 만큼도 속도가 붙는 건 아니고 또 5월달에 또 나오니까 그때 가면 또 이슈가 될 것 같고요. 2월달 그 현대랑 기아차 수출 데이터가 다소 좀 부진한 것들도 좀 일부 영향이 있어서 네. 지금 이제 4월달부터는 이제 확실히 이제 실적에 좀 민감합니다.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 4월 5일 날 발표를 하는 걸 기점으로 해서 실적 시대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시기인데 거기에 이제 실적에 좀 부진할 거 예상되는 종목들은 좀 미리 좀 빠지는 경향이 있고 또 이제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좀 매수세가 들어가서 주가 먼저 올라가는 경향이 있는 게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딱 그렇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도 1분기 좀 부진이 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좀 미리 좀 매도가 나오는 게 아니냐. 네. 정작 실적 발표 가서는 세론과 바이오온이 동시에 이제 일어날겠죠. 그때 가서는.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네요. 외인들이 삼성전자를 무식하게 담았다. 1조 원 매수인데 1조 원을 담아서 이걸 무식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신 거 보면 정말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겠죠. 특징 중 하나만 더 살펴볼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오늘 인적 분할에 대한 보도가 나왔고 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제 공식 입장도 나왔습니다. 결정된 네. 건 아니지만 말이죠.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보통 이제 언론 보도가 먼저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제 거래소 아마 공시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아직 확정된 건 없지만은 향후 재공시를 하겠다 그렇게 나오는 건데 인적 분할이라는 거는 우리가 물적 분할을 가는 상대적 개념으로 자회사의 어떤 자산과 부채를 바로 다 같이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뭐 하나오션도 많이 인수를 했습니다만 실제로 투자하는 것 자체가 방산과 우주항공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네. 실제적으로 최근에 하나정밀기계라든지 또는 옛날에 이제 하나비전, 이게 이제 하나비전이 옛날 이름이 삼성 테크인연의 CCTV 사업부였거든요. 네. 이제 그런 사업부는 따로 이제 신설법인으로 하게 되면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상의 약간의 지주회사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기업들 되게 많기 때문에 우주항공 방산에 집중을 하고 앞으로 이제 약간 주력 사업에 올라가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약간 일정 부분 환호할 수가 있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뭐 하나 비전이라든지 또는 하나 정밀기계가 비주력 사업은 아닙니다. 앞으로 계속 키울 사업입니다만 우주항공 방산과는 조금 결이 다른 거를 좀 떼놓게 되게 되면 자는 한편을 놓고 봤던 시장에서는 장남에 대해서 모두 힘을 실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인적 분할이기 때문에 인적 비율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비율이라는 걸 하는 거는 여기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주식이 이제 두 개로 조개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어떤 사업회사가 있고 손속회사가 있고 계속기업이 있고 신설법인이 생기기 때문에 물적 분할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두 개의 기업이 상장이 되기 때문에 상장이 됐던 기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주주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신설법인과 지금 남아있는 존속법인에 대해서 주식을 한 주짜리를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게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대부분이 주력 사업을 좀 많이 가져간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 놓고 볼 때 주가를 이렇게 반영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좀 주가가 좀 복합적이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마침 또 저기 중동 이슈도 좀 터진 게 있고 또 5월달에 우주항공청 이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 방산 수주 자체가 주가가 좋은 상태에서 인적 분할 호재로 작용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주를 투자하시는 분 관점에서는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과연 인적 분할이 호재냐 악재냐고 생각한다면 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호재를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그 하나오션 인수하면서 생각보다 많은 유상증자를 진행하면서 부채 비율 상태가 조금 안 좋거든요. 그리고 연결 기준으로 잡기 때문에 비주력이나 주력을 나눌 필요는 없는데 약간은 사업을 떼어내게 되면은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자산 분채 별도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가정으로 생각하게 되면 출가를 보내는 거거든요. 그럼 네 자산과 네 부채는 다 떼가로 한다고 보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약간 PR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관점을 보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인적 비율만 놓고 봤을 때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입장에서는 충분히 한번 향후에도 검토해 볼 만한 호재성 재료라 생각합니다. 네. 한화 그룹 중에서 화 안 나는 종목이 에어로스페이스다. 이런 멋진 유의가 있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그럼 저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게 뭐냐면 이게 뭐 결론적인 얘기를 좀 미리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좀 제가 마음이 급해서요. 4월 증시에 대한 여러 장밋빛 보고서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코스피 레벨업 다 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코스닥이 이렇게 2% 넘게 이렇게 빠진 거 보면 약간 주저하게 된단 말이죠. 지금 적극적으로 주식을 담을 때야 아니면은 현금을 좀 최대한 담아두면서 다음 타임을 기다릴 때야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두 분께 짧게 의견 또 여쭙겠습니다. 예, 그 고민은 뭐 다 같이 하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현재도 그 고민에 대한 이제 진행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주식 3월달이 마감이 되고 나서 4월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증시에 관해서 세린 메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4월달만큼은 그래도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갔으면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었었는데 일단은 어제와 오늘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면서 약간은 좀 생각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소 좀 주춤하는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제외시키고 나서 물론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가 1조 원 정도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정말 유아독존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이러한 모습들이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을 좀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모습들이 이제 중첩적으로 좀 나온 상황이었고 어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화장품주들을 비롯한 중국 소비주들이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약간은 조금 시장의 색깔이 좀 바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좋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소외받았던 화장품주, 경기에 민감하게 움직였던 업종들이 어쨌든 소외됐다가 오른다는 거는 그러니까 되게 좋았었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화장품하고 뭐 일반 중국 소비주들이 같이 그동안에 움직이지 않았던 종목군들이 움직였었던 상황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 만약에 이 종목들이 같이 올랐었으면 좋았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연속성을 좀 잃어버리면서 삼성전자가 혼자만 올라가고 있는 그림들을 좀 그려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과연 외국인들과 기관에 대한 스탠스 자체가 4월달에 어떻게 좀 바뀌느냐. 거기에다가 또 이제 국채금리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좀 부담감이 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국채금리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생각보다 되게 빨리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또 6월달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파월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를 그렇게 크게 내지 않겠다라는 의견들을 좀 제시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오늘도 아마 제가 일정으로 알고 있는 거로는 이제 연준 위원들의 또 발언들도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연준 위원들의 발언 자체가 약간은 좀 비둘기파적인 상황들이 아니고 매파적인 발언들을 좀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네. 국채금리가 똑같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국채금리가 4.5 정도까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올라갔던 부분들을 과연 어떻게 감당을 할 것인가. 네. S&P라든지 나스닥이라든지 다우 지수가 빠진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외인이라든지 기관들이 좀 눈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외국인들이 그동안에 자금을 너무나 많이 지금 들어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앞서서 네. 제가 시황 얘기를 해드릴 때 일단은 뭐 외국인들도 올라가게 되면 매도를 합니다. 외국인들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에 계속 담겨져 있는 건 아니고요. 일정 부분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밸류 이상에 대한 성적을 냈다라고 하게 되면은 차익 실현을 합니다. 그렇다고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이제 순서에 입각해가지고 매도를 저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질서 있는 예. 질서 있는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당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은 뭐 성장주들,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있고요. 그쪽에서 이제 노이즈가 나왔으니까 이것들에 대한 이제 비밀을 제공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매도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도 사실은 오늘 올라가긴 했어요. 매도가 일단은 뭐 수급 자체는 약하긴 했지만 네. 실질적으로 HBM의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는 HBM 시장에서 이렇다 할 뭔가 성과를 내지 못했었는데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러니까 성과를 눈에 보이는 성과는 없어요. 하지만 그 성과를 내기 위한 뭐라고 해야 될까 발판은 지금 마련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에 대한 퀄 테스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그리고 CES와 이번 그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예. 회장단에서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뭐 M&A라든지 HBM이라든지 뭐 새로운 AI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 모멘텀들을 계속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기대하는 그 기대감들에 대한 충족들이 반영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지금 구간은 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밸류에 대한 부분들로 매수를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 기대감 앞으로 갈 수 있는 거 네.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지면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럼 개인들도 따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사실은 8만 원대에서 한번 고비가 왔었죠. 라운드 피겨값에서 8만 원대에서 외국 개인들이 그동안에 많이 물려 있었던 네. 분들께서 이제 매도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8만 5천 원대를 넘어서고 만약에 9만 원대를 바라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 중간 가격에서는 저는 팔진 않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네. 일단은 8만 원대에서 물량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다리는 구간은 9만 원대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오늘자에 삼성전자만이 가지고 있었던 이 상황들 자체가 요번 주 내내 진행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많이 올라갔었던 성장주도 같은 경우는 요번 주 내내 좀 피곤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생각보다 빨리 9만 닿을 수 있겠죠. 닿을 수 있겠다. 예, 그리고 삼성전자가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많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일정 부분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 좀 나오게 되면 그동안에 좀 많이 빠져 있었던 종목군들에 대한 뭐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됐든 아니면 시장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또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때로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번 한 주가 좀 끝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주서부터는 또 매크로 영향을 또 받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이제 노이즈가 좀 있는 상황들이어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5월 정도 되게 되면 미국 증시도 과열 부담을 이기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4월 달에 조금 일찍 좀 찾아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지금은 조금씩 들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되게 조심스럽게 지금 예. 네, 담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 대표님께도 의견을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4월에 적극적으로 매수를 지금 코스피 밴드를 다 높이는 거 보면 현금 보유 비중을 줄이면서도 좀 적극적으로 담아야 되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여러 조언들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증권사에서 이제 밴드를 높이는 거는 사실 우리가 투자하는 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게 볼 수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지수가 만약에 여기 2,800포인트를 넘어도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좀 삼성전자가 9만 원 가면서 넘어가면 삼성전자가 아닌 다른 종목들에 대한 투자에 대한 기회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끔에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증시도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저는 사실 4월 달 장을 그렇게 좋게는 안 보는데 그 이유를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AI 반도체라는 큰 트렌드 때문에 이제 실적 시즌 넘어갈 때 미국도 빵이라든지 마가 주식을 갈 때 실적 전망 컨센서스가 좋을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 반도체 기업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4월 말에 확인하겠지만은 엔비디아는 5월에 하겠죠. 엔비디아라든지 마이크론 그다음에 인텔, AMD 대부분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럼 기존에 우리가 말하는 미국의 지수를 구성하는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이라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지금 장밋빛 전망을 펼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올해 4월 달의 실적 시즌 자체가 삼성전자 이벤트가 지나고 나면 아까 현대차 이야기도 잠깐 하셨는데 네. 현대차 같은 경우나 자동차주들이 1분기에 실적 전망 자체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가 지수의 밴드는 어느 정도 삼성전자 하나를 보면서 2,800을 논하고 2,900을 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네. 그 종목을 빼고 나면 대부분의 섹터들이 실적 밸류가 낮아집니다. 네. 제가 섹터별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게 공통점인데 반도체, 에너지, 소비재 쪽에서는 어느 정도 실적 전망치가 되게 높은 섹터가 되는 거고요. 자동차, 전기차, 화학, 철강, 건설, 기계, 매크로 쪽은 대부분 나쁘거든요. 그런 관점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으로 턴어라운드라는 단어를 노리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또 기타 레거시 반도체 기업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삼성전자를 바라보면서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겠지만은 네. 그 섹터가 아닌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는 때를 좀 기다려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때를 기다려야 된다. 네, 그 이유는 뭐냐하면 네. 시장이 지표 반응에 대해서 국채금리가 반응하고 달러 강세가 반응하는 속도 자체가 네. 그동안 우리가 좀 기다려왔던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이 금리를 내려야 되는 명분 자체에서 파월의 어깨에 힘을 좀 실어주는 단어가 돼요.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왜 금리를 내려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경제가 어느 정도 탄탄하기 때문에 고금리를 유지해야 된다는 명분을 주는 건데 그럼 최근에 파월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지표가 좋으면 미국 국채가 올라가면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나 확률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5%가 넘는 고금리 상태에서의 경기 관련 종목을 봤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섹터는 지금 반도체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메커니즘을 한다면 지금의 강달러, 강국채, 고에너지를 다 감안했을 때는 유일한 한 섹터를 빼고 나면 다 힘들기 때문에 지수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내용적인 면에서는 거의 1대9의 싸움이니까 어떤 섹터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불리할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은 어떠세요? 부장님도 빠질 수 없어요. 뭐 힘드시더라도 네, 얘기하셔야 돼요. 보통 그 4월 달에 그 경험상 이게 장이 좋았던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보통 이제 3월 한 말부터는 좀 준비를 좀 하는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네. 4월 달에 좀 실적 시즌이 대체로 안 좋기 때문에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실적 발표할 때. 그러고 나서 5월부터 5월 한 중순 지나서까지 제가 5월 달에 생일이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딱 장이 좋아요. 그러고 나서 네. 딱 지나서 장이 좀 부러지기 시작하는 게 5월 초세요? 아니 5월 한 그 중순 이후인데 네. 그때까지 반짝 그때 개별 종목 장이 잠깐 오더라고요. 생일일 5월 때 장이 개별 종목이 잘 되는 때가 5월 달에. 저도 5월입니다. 저도 5월인데. 네. 그러니까 그 큰 네. 종목들이 대체로 잘 안 되고. 저는 5월 초인데. 네, 그러니까 그 개별 모멘텀 있는 종목들이 좀 급등세도 나오고 그래서 저 그 주식을 하면서 상한가가 제일 많이 나왔던 날이 5월 달이에요 항상 그래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가 6월 달에 이제 그 선물시 동시만기일 그때 장이 좀 안 좋은 경우 케이스가 네. 매번 많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좀 눌리고 5월 달에 반등 나오고 6월 달에 조심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많이 있어서 그걸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특정 섹터를 하더라도 뭐 저한테 궁금하신 분들은 2차 전지 쪽 많이 물어보시니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기존에 지난해 주류가 갖고 있던 포트를 그대로 가져가면 안 됩니다. 지금은요. 그래서 변화를 좀 줘야 되고 그리고 에코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양극재라든가 리튬 관련 종목들을 대부분 많이 갖고 계실 텐데 네. 지금은 이제 거기에 지금 실적이 되게 민감해요. 특히 양극재 종목들이 그 월별 그 수출 데이터라든가 NCM이라든가 NCA 수출 데이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거기에 또 애널리스트들이 코멘트를 하고 대체로 안 좋게 코멘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로 인해서 그 주가가 좀 눌리는 경우가 있고 이 실적이 어느 정도 예측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뭐 전액이라든가 동박이라든가 다른 소재 종목들은 신경을 안 씁니다 시장에서 애널리스트들이 관심을 안 두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실적에 민감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지금 뭐 그 FOMC 수혜라든가 IRA법의 수혜에 따른 그런 뭐 중고업체를 대체하는 이런 쪽에 포커스가 되어 있고 또 증설 부분에 포커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그냥 그대로 기존의 종목들 가만히 갖고 계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리밸리에이션 해야 됩니다. 지금 2차전 쪽도 리밸리에이션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같은 에코프로 급조 내에서도 좀 달라졌어요. 거기 안에서도 에코프로 그룹 자체에서도 밀어주는 그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도 변화를 주시고 소재단에서도 전액과 동박이라든가 다른 소재도 같이 믹싱해줘서 가셔야 되고 양극재 내에서도 실적이 안 뿌는 종목이 있습니다. 지금 지난해 그 4분기 때 그 재고평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양극재 기업 2개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코스모 흰소재랑 LG화학이었고요. 연간으로도 올해 실적이 꺾이지 않는 쪽은 코스모 흰소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상반기에까지 지난해 5만 톤에서 10만 톤까지 증설하고 그 10만 톤이 끝나면 곧바로 10만 톤 또 증설해서 2026년까지 20만 톤까지 가고요. 이번에 그 SNE 리서치 그 포럼에서 2028년도 30만 톤까지 증설한다고 좀 회사 쪽에서 좀 밝혀가지고 네. 이 증설 사이클, 이 증설 속도가 좀 빠른 쪽에서는 그런 기업들을 봐야 되겠고 또 양극재 쪽에서는 지금 그 LNF 그 13조 7천억 수주권 때문에 SK 온양 수주 기대감이 있는 애들이 있거든요. 네. 대규모 수주 기대감 있는 애들은 좀 잘 버티시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러나 반도체 얘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보면 삼성전자만 있냐? 뭐 SK하이닉스도 어쨌든 계속 갑니다. 연일 조용히 신고가 계속해서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역시 충분한 모멘텀을 갖고 있고 또 하이닉스와 같이 짚어봐야 될 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실적 시즌 맞아서 우리 소부장, 전공정, 후공정 다 같이 짚어봐야 될 이슈 같아서요. 예. 통합적으로 질문을 최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SK하이닉스 뭐 주가 측면으로 놓고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워낙 좀 많고요. 23만 원? 예, 그리고 지금 어제 같은 경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외국계 증권사에서 목표가를 26만 원대까지 올리더라고요. 네. 예,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는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기존에 보여주지 못했었던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 자체가 HBM으로 올해 작년도서부터 이제 올해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상당히 좀 높고요. 그에 따른 이제 부담감들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근 10년 동안의 매출액 변화를 좀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10년 동안의 매출액 변화가 한 13% 정도밖에 안 증가율이 13% 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2013년도부터 2023년도까지의 매출액 증가율이 130% 정도 나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주가에 대한 반응들 자체는 올해 들어서 가지고 갑작스러운 이제 급등세가 좀 이어졌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을 하더라도 여전히 HBM 시장에 대한 부분들이 2024년도뿐만 아니고 2025년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타이트하게 좀 수요를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들은 조금 더 가져가도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서 우리 하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장에 대한 별다른 방향성이라든지 뭔가 이제 기대감들이 출중하지 못한 그런 섹터들이 좀 만연할 때 뭐 당연히 시장에서 꼽힐 수 있는 부분들은 뭐 반도체 쪽으로 특히 이제 HBM 쪽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이 밸류체인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SK 하이닉스에 대한 독주는 당분간은 좀 진행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주가 밸류가 이미 좀 반영이 돼서 어느 정도 녹아 있기는 하지만 네.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난주로 제외시키고 나서 관련된 후공정 패키징 관련된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올라왔었어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은 관련된 종목군들의 뭐 신고가를 쓰는 후공정, 전공정 장비 주도로 보시게 되면 SK 하이닉스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고 삼성전자 쪽에 포커스 맞춰져 있는 기업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네. 그렇다고 되면은 일단은 소부장 관련 종목군들은 1분기 실적에 대한 뭔가 이제 성적표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되면 SK 하이닉스 관련된 밸류체인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쉬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여기서 이제 트레이딩 전략들을 좀 제시를 해드리게 되면 SK 하이닉스 쪽에 포커스를 맞추시면서 내가 소부장 전략들을 좀 세우셨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차익 실현을 시키고요. 예. 그리고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에 포함돼 있는 종목군들로 갈아타는 전략들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한미반도체에 대한 주가 흐름들이 뭐 연일 지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화제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슈퍼 을로서의 역할을 보여주는 게 한미반도체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덜란드 유명 장비 기업 ASML, 한국의 ASML이 이제 한미반도체가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들을 그 정도까지의 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현재까지 좀 보여주고 있는 형태로 좀 보게 되면 이 메모리 기업들의 이 세 기업들의 다 지금 납품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플러스 알파가 지금 붙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뭐 물론 시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밸류에 대한 부담감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는 물론 밸류 평가를 통해 가지고 이 종목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갔어, 떨어졌어 이런 것들로 평가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항상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데에서는 투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투심 부분들을 무시를 하지 않고 대응을 한다고 하게 되면은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어느 한 증권사에서 얘기를 했었던 20만 원. 네. 그 20만 원대까지 찍을지 안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현대차증권이었습니다. 어찌 됐든지 간에 그 사이드로 그 방향성으로는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대 좀 네, 말씀하시죠. 덧붙이다면 네. 한미반도체 얘기 말씀하셔서 재밌는 게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제 그 한 2, 3개월, 2개월 정도 조정을 보이다가 이제 상한가로 그 정고점 뚫을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나왔던 얘기가 제가 들은 얘기는 이제 삼성전자 쪽으로 들어간다는 얘기가 그때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원래 하이닉스 쪽에 집중하다가 이제 그 삼성전자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그런 소문이 막 돌면서 그날 좀 상한가가 나왔었는데 원래 본딩 기술을 삼성은 한미 거를 안 써요. 안 쓴다고 왜 그러냐면은 알려져 있잖아요. 그 이제 원래는 그 MUF 방식, 모프 방식이 그 삼성전자가 원래 갖고 있었던 건데 그 방식이 이제 좀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서 그걸 버렸던 거거든요. 그 인력에 네. 하이닉스 가서 개발 성공해가지고 그 만든 건데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한미 걸 쓸 수 없었는데 그 삼성전자 쪽에서 먼저 요청해서 한미 반도체 쪽에 장비를 쓰겠다 하면서 그 얘기하면서 그러면 삼성도 머프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건데 삼성 쪽에서 일단 부인을 했고요. 네. 그리고 한미 반도체 쪽에서 올해 이제 매출 그 가이던스를 5,500억 정도를 제시를 했었는데 최근에 실적 가이던스가 6,500억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이게 마이크론 이 정도 실적이면 마이크론도 납품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마이크론 납품설이 돌았는데 회사에서는 또 부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럼 6,500억 실적이 하이닉스 한 곳을 통해서만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해서 또 놀랬던 거죠. 그러면은 6,500억 SK 하이닉스 향으로만 가도 6,500억이 가능하고 그러면은 삼성전자와 마이크론도 들어가면 도대체 실적 얼마까지 가는 거야 이렇게까지 히스토리가 좀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네. 올해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실적 이거를 좀 검증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실제 6,500억이 연간으로 나오는지 이거 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한 가지 좀 덧붙이게 되면 아, 네. 자꾸만 덧붙여집니다. 네, 네. 한미반도체가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 다음 날 기사들을 좀 보시게 되면 확인해줄 수 없다로 이게 또 뉘앙스가 좀 바뀌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는 또 약간은 좀 뭔가 이제 기대감들이 계속 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로 좀 진행이 되고 있어서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 대표님. 지금 표정이 표정 아니.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1시간 동안 삼성하고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야기만 했거든요. 네. 저도 송구합니다. 저는 감시 사실 네. 이 매체를 방송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수준에서 외국인들 투자하는 것처럼 피라미딩 매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도 잠깐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상승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보유자의 영역과 신규 매수자의 영역 또는 추가 매수 또는 교체 매수자의 영역과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제 생각에 삼성 좋고 하이닉스 좋고 한미 다 좋은 건 아는데 항상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보게 되면 아예 캐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신규 매수와 이미 수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추가 매수, 피라미드 매수와 그다음에 내가 다른 종목에서 고생하다가 교체 매수는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까 제가 초반에 잠깐 4월 달에 삼성이나 하이닉스에 대해서 약간 뭐 조금 때를 기다려보자고 말씀드린 거는 신규 매수자나 교체 매수자의 관점이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 네. 한 가지 이제 첨언을 하면 과연 오늘 요즘엔 장은 이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많이 사는데 지금 반도체 4월 달에 포인트는 뭘까를 생각해 보거든요. 저는 뭐 우리가 아직 아침에 다루진 않았는데 결국에 낸드 가격에 삼성전자가 낸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다는 이슈가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보도도 상당히 크게 네. 반응이 있었죠. 23년도 기준으로 보면 낸드 시장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한 36% 정도 MS를 갖고 있고요. 밑에 보게 되면 20%나 15%짜리 글로벌 점유율을 말합니다. 하이닉스가 한 20% 전후, 그다음에 뭐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이라든지 키옥시아, 마이크론은 한 10% 정도가 되는 건데 이 삼성전자가 사실 3, 4월 달부터 주가가 움직인 첫 번째 트리거가 HBM 이슈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쩌면 1월 달부터 낸드 쪽에서 흑자가 나왔다는 가능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 4분기 실적을 한번 리뷰를 해보면 네. 하이닉스는 흑자였고 삼성전자는 적자였어요, 반도체 부분에서. 예. 근데 이제 최근 시간 들어서 금요일 날 발표합니다만은 하루가 다르게 증권사들이 삼성전자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를 5조 원대 중반으로 넘겨버린 이유는 바로 낸드 가격 상승에 있습니다. 최근에 낸드 가격이 올랐는데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의 테슬라인 기업의 주가라든지 이런 거 가는 거 보면 실제적으로 가장 반도체 이제 부정론자는 아니지만 반도체 너무 많이 올랐으라고 보는 사람들이 첫 번째 의문점이 뭐였냐면 네. 감산 언제 종료할 건데 그리고
언제 청산할 건데 이야기거든요. 근데 네. 삼성이 여기서 이제 강력하게 때린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는 기업용 SSD 가격에서 가격 자체를 25% 정도 인상을 시켜버리겠다. 그리고 작년도 이맘때 정도로 제가 추정이 되는데 삼성전자의 감산을 종료를 하면서 오히려 종료가 끝난 게 아니라 여기에는 정설까지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거든요. 그 많은 시장에서 받아버릴 때 본격적으로 낸드 시장에서의 어떤 업황 회복을 바라본다는 관점으로 본다면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구만전자에 대한 기대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어제 오늘 오히려 장기적 그림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HBM이라는 재료보다는 낸드 시장에 대한 점유율 쪽으로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네. 오늘 움직였던 반도체 종목들의 특징도 보게 되면 그것을 한 가지 구분하기는 조금 그럽니다만은 가장 핫하게 반응했던 기업들이 엑시콘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이 엑시콘이라는 회사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 사업 구조에서 메모리 테스트 회사인데 전체 매출의 절반 정도가 SSD 메모리 테스트입니다. 그런 관점에 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금요일 날 삼성의 실적 발표가 만약에 5조 원대 훌쩍 넘어가게 되면 반도체 소부장을 보시는 분들은 역시나 레거시 반도체로 볼 수도 있긴 있는데 SSD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도 나온 거를 정확히 전달해 드리면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에 기업용 SSD 가격을 1분기에 비해서 최대 25% 올린다라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식의 이제 보도가 나와서 여기에 오늘 많은 투자자들께서 좀 반응을 하셨고, 뭐 삼성전자 주가가 오늘 좀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이야기를 결국 하 대표님도 하셨네요. 우리 삼성전자 이야기 많이 한다고 아니, 하시더니 결국 하 대표님도 삼성전자 이야기로 2,500개 중에 얘만 사랑을 받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2차 전지나 뭐 배터리나 바이오에 대해서 어떤 상황이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라서 그런 거죠. 예, 지금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다른 이야기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약간 거시적으로 짚어봐야 될 변수들이 또 등장을 한 게 아까 국채 얘기도 했지만 환율도 지금 변수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1,350원대 로 올라섰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 주식하기 좀 버겁게 되는 조금 무거워지는 이제 그런 그 가격대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여기 이제 국채 금리도 4.3%까지 올라왔습니다. 10년물이. 자, 이렇게 되면 부장님. 글쎄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식을 이렇게 사줄까? 바이코리아를 할까? 환경들은 좀 부담스럽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그 지난해 연말과 연초에만 해도 올해 이제 그 미국의 이제 금리 인하가 한 6번까지도 기대가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최근에 이제 뭐 3번 정도로 거의 종결이 되는 건데 아직까지 시장의 기대와 이제 실제 금리와의 그 괴리가 있거든요. 그게 좀 좁혀지기 때문에 근데 상당히 많이 좁혀져서 여기서 이제 뭐 어쨌든 금리가 그 환율이 튀는 이유는 미국 그 금리가 올라가면 환율 올라가는 게 마련인데 네. 이게 여기서 또 크게 어떤 주가에 또 반영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지난해 그 11월 달, 10월 말과 11월 달에 그 환율이 한 1,360원, 61원 이 정도가 그 정도 되거든요. 네. 거기까지 가진 않았고 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105가 안 돼요. 지난해는 그 11월 달 그때가 6달러를 넘어온 상태였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난해 소위 말해서 이제 그 금리 발작이 일어났던 그 시기보다도 지금 환율 단이 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그 환율로 인해서 외국인들 수급이 뭐 빠져나간 정도로 우려할 단계는 아닌데, 다만 이제 이게 이제 그 긍정적인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좀 눌릴 수 있겠지만은 이게 시장에 크게 반영되기는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작년에 우리 증시가 크게 눌렸던 작년 가을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 이때 환율이 지금 1,350원대 위로 이게 훅 올라가면서 어쨌든 지수는 압력을 받았었지 네, 않습니까? 그때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금리 발작이었고요. 그때 당시에 그 역대급 하락이 나왔습니다. 보통 이제 7, 8, 9월 달 하락이 나오면 10월 달은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네. 10월 달 하락이 더 크게 나왔어요. 그게 이제 제가 그 지수 빠진 거를 계산해 보니까 최근 5년간에 거의 그 내속 거래에 들어가는 그런 역대급 하락이 나왔고요. 네. 코로나 때보단 덜하지만은 거의 그 지금 하락 그 사이클 그 폭으로 보면은 네. 거의 최근 5년간에는 그 탑 3 안에 들어가는 그런 하락이 지난해 그 나왔고 4개월 연속 하락이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당시에 S&P 500 지수가 4개월 연속 하락이 저희 뭐 그때 몇십 년 만에 나오는 그런 하락을 그랬었거든요. 그런 네. 하락을 지난해 맞았던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발작 수준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실제 금리 인하되는 것과 그리고 이제 시장 기대와의 그 괴리가 지금 딱
축소되는 그런 과정에서의 이제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접점이 나타날 것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어느 금리 쇼크라든가 그런 크래시는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너무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고 조금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 의견 듣고 네. 싶은데 유가도 지금 뭐 많이 올라서 83달러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시 환경은 우호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이제 어떤 거냐면 환율이 영어로 표현하면 익스체인지 레이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제 1,350원이라는 절대치도 보겠지만은 그러니까 원화 환율이 올라가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든지 수출 지표가 나빠서라든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가 가장 강하기 때문인데 달러가 가장 강한 이유는 엔화가 약하겠고 유럽 경제가 견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달러 인덱스가 105를 넘었어도 작년처럼 긴축 발작으로 인한 어떤 105가 아니라 미국 증시도 견조한 상태에서 지표가 좋아지는 상태에서의 강달러이기 때문에 시장 관점에서는 조금 덜한 거고 또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하는데 장이 밀리지 않는 거는 중국의 위안화가 동시적으로 약합니다. 근데 이건 중국의 위안화가 왜 약하냐면 최근에 중국이 원래 지표가 좋으면 위안화가 강세로 가야 되는데 중국판 양적 완화를 할 수도 있지 않다는 그런 내용도 좀 술술 나오거든요. 네.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준에서의 아까 저도 초반에 고환율에 고유가에 뭐 고금리인데 왜 증시가 올라가지라고 보는 부분은 우리가 경계는 하지만은 환율의 절대치가 1,350원이 넘고 한다고 해서 바로 영향이 오지는 않는 거고 또 이게 그런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수출 지표가 좋으면 달러 유입 요인이기 때문에 워낙 강세 요인입니다. 네. 근데 수출 지표가 최근에 계속 5개월 연속 상승세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탄탄한 상태에서의 환율 상승이라 부담은 없는데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뭐냐면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 부분입니다. 한국은 다른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서 유가 상승에 대한 노이즈가 되게 커요. 취약하죠. 예,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유가 상승 같은 경우는 감산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을 하겠습니다만 이게 어느새 우리가 5개월 내 최고까지 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조금씩 원가 부담을 좀 갖고 가게 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입고 있을 건 아닌데 뭐 그렇다고 뭐 환율 오팠다고 주식 팔아라 그건 아니겠습니다만은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오르는 부분은 충분히 조금 고민해볼 문제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섹터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사이에 아마도 바이오 섹터 투자하신 분들의 박탈감은 오늘 컸을 것 같아요. HLB, 알테오젠, 뭐 삼천당 제약 최근에 뭐 주가가 뜨거웠었는데 주가가 또 빠졌습니다. 바이오 섹터의 부진, 뭐 성장주 섹터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도 있을 것 같고 예.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어떤 거시적인 환경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고 예. 복합적이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바이오 섹터 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그동안에 워낙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의 기세가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최근에 뭐 어제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약간 좀 실망스러운 움직임들이실 수는 있으시겠지만 네, 기존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작년도 말서부터 이어져 왔던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 구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수익 나신 분들은 굉장히 좀 많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뭔가 이제 주가를 좀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전체적인 차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보다는 약간 좀 조정에 대한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는 상황들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계단식 상승을 좀 보여주다가 최근에 이 계단에 대한 이 기간들이 상당히 좀 길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주가에 대한 뭔가 밸류에 대한 또는 이제 모멘텀에 대한 이제 크기 자체가 주가에 아직 투영이 되지 않았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오늘 어찌됐든지 간에 뭔가 삼천장 제약에 대한 노이즈가 나오긴 했어요. 네, 그 노이즈가 나왔었는데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제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지지난주에 있었던 HLB 노이즈 대비해서 굉장히 좀 빠르게 대응을 했거든요. 사측에서도. 생각보다는 이제 이 사실 무근이다라는 쪽으로 좀 대응을 했었는데 시장에서에 대한 반응 자체는 굉장히 좀 달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HLB 같은 경우는 발빠르게 그날 당일날 사측에서 뭔가 이제 시장 대응을 그대로 해준 상태에서 주가가 좀 반등에 대한 스토리들이 굉장히 좀 빨랐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0%까지 빠졌다가 한 2, 3%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이제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좀 그림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뭐 전체적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에 대한 트리거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개념보다는 시장에 대한 이제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바뀌었다라는 게 좀 일단은 뭐 1차적인 뭐 이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게 일시 조정이냐 아니면 이게 네. 재료가 소멸됐냐 뭐 어떤 바이오주니까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벤트는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미국 암 역학회. 그러니까 이게 여기 가까이 오면 네. 올수록
그러니까 뭐 이 바이오 종목군들을 매매를 해보신 분들도 많이 아실 거고요. 그리고 이벤트를 앞둔 상태에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그 이전에 이미 주가가 반영을 해서 네. 이 행사가 진행되는 이 컨퍼런스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차익 매물들이 소화가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 관점이면 재료 소멸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다만 이제 여기서 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거기에다가 이제 4월 달에 일정 부분 뭔가 매크로 지표들로 인한 악재 부분들로 이제 주가가 좀 투영이 된다. 그러니까 주가에 대한 하락 부분들이 좀 나온다고 하게 되면 또 그 다음 이슈가 좀 있습니다. 아스코가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구간을 통해서 시장에서는 좀 트레이딩하는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좀 유동적으로 좀 움직이지 않겠느냐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네, 학회라든 게 있다 보면은 이제 세론이 좀 미리 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학회를 진행할 때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10일까지 이제 진행될 건데 거기서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그럴 때 종목들이 거기서 또 튀어가거든요. 네. 일단은 보통은 이제 학회가 진행되기 직전에 그 세론이 좀 차익이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많이 빠졌던 뭐 박셀바이오라든가 삼성제약 같은 경우는 물론 삼성제약 회사에서 부인을 했지만은 네. 저는 지난번에 올랐던 이유가 그 텀시트 체결 그것 때문에 오른 거라서 네. 텀시트는 어쨌든 법적 구속력은 없거든요. 그게 이제 본계약이 이어졌을 때에 대해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구속력을 갖지만은 텀시트 자체를 가지고서 계약을 했다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하 대표님, 트레이딩 전략을 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당분간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가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바이오는 원래 트레이딩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란 말이 좀 그렇게 들릴 수 있는데 바이오에 들어오는 투자 자금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바이오라는 거는 우리가 삼성 바이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실적을 기반으로 가면서 장기 투자가 가능한 기업들이 되게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최근에 이제 많이 움직이던 한 세네 정도 종목이 되죠. 뭐 알테오젠, HLB, 삼천당제약 그리고 다 대부분 이제 뭐 이런 레고캠 바이오 이런 종목들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의 뭐 FDA 성인이라든지 뭐 이런 관련 모멘텀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들어오는 자금의 성격 자체가 생각보다 트레이딩에 냉정합니다. 네. 예, 저는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자동차든 반도체든 2차 전지나 이런 경우에는 추세적으로 가면서 실적에 대한 사이클이 있는데 바이오 같은 경우는 한 번 딱 불이 붙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는 계속 ADC가 대세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갑니다만 그게 또 세월이 지나고 나면 또 새로운 영역의 반도체 바이오가 생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 마찬가지로 그냥 여기서 돌려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한테 만약에 HLB, 삼천당제약 이런 거 다 앞으로 이제 트레이딩 영역에 어려워지냐고 묻는다면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어려워질 것 그거는 AACR의 그런 이벤트 앞두고 새로운 나오는 것도 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주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에 들어와 있는 세력들의 파워 자체는 충분히 추가적인 피라미딩 매수는 들어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다르게 봐야 되지 않아요? 최근에 CDMO 쪽은- 삼바이오로직스 예.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기는 했는데 삼바를 트레이딩 전략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삼성바이오 CDMO 쪽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세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최근 들어서 주가가 이제 점핑을 했었던 이유들을 좀 보시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의료법 네. 관련된 스토리도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 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정도가 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앞서 우리 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신약과 관련된 스토리들 자체는 분명히 주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반영된 시점에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경우들을 굉장히 좀 많이 보셨을 거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기존에 보이지 못했던 임상 3상이라든지 네. 그리고 뭐 마일스톤 수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부분으로 주가가 좀 반영이 됐었던 좀 특이한 케이스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뭐 산업에 대한 스토리들도 너무 좋아지고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서 또 국가 간의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모습들이고요. 그리고 공장에 대한 가동 부분들, 증설 부분들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성격, 다른 결의 제약바이오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빠르게 첨언하면 네. 짧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말씀드립니다. 약간 지수 종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지수 바닥일 때 가장 빨리 먼저 움직이는 게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먼저 움직이고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냥 가장 무식한 거 할 땐 삼바를 하겠지만은 내가 바이오 그런 분들이 뭐 20-30% 수익 내서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통 삼바보다는 개별 종목들을 하는 거니까 그냥 그 지수의 가장 앞단에 있는 종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바이오까지 점검을 마쳐봤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투자자는 없다.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고 편승해라. 한 유명 투자자의 조언인데요. 처음에는 좀 이게 무책임한 조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시장을 이겨야 결국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되짚어 보니까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뜻이냐? 일희일비하지 말자. 그러니까 오늘 손실 봤다고 실망하지 마라.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손실 봤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다를 겁니다. 진짜 경주는 지금부터입니다. 내일 뵙겠습니다.